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은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아주 늦은 밤에 한밤중에 녹음하고 있어요. 소개해드릴 책은 손창섭의 잉여인간입니다. 1958년도 작품이에요. 이 시대의 문학을 종전 문학이라고 할까요? 오래돼서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조금 강렬하다고 할까요? 매우 인상적인 소설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책으로 박병률 씨가 소개한 그 책 속의 한 챕터로 잉여인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 잉여인간 소설의 본문 좀 읽어드리죠. 만기 치과의원에는 원장인 서만기 씨와 간호원 홍인숙 양 이외에도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 둘이 있다. 그 한 사람은 비분 관계파 최익준 씨요. 다른 한 사람은 실의의 인간 천봉우 씨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서만기 원장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그들은 도리어 원장보다도 더 먼저 나와서 대합실에 자리 잡고 신문을 읽고 있는 날도 있다. 더구나 최익준 씨는 간호원보다도 일찍 나오는 수가 더 많았다. 문장이 조금 낯설죠? 그러나 아마 의미는 대강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조직에 유익한 인간인가? 아니면 있어도 그만이거나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가? 손창섭의 잉여인간은 이런 물음에서 시작한다. 때는 바야흐로 6.25 전쟁이 끝난 1950년대 말,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된 이후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한됐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실직이 넘쳐났고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서만기 원장은 병원 건물과 시설을 빌려 쓰고 있는 가난한 치과 의사다. 그는 10여 명의 식소를 건사한다. 간호원의 월급은 석 달치가 밀려있다. 하지만 외유내강의 멋진 남자다. 자기의 능력과 도덕과 성의로서 차근차근 자기의 길을 뚫고 나가는 남자다. 6.25 전쟁 중 공습과 빨갱이 공포에 시달렸던 만기의 친구 최익준은 언제나 불안한 긴장 상태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고지식한 성격인데 기술도 백도 없어 취직을 하지 못한다. 아내가 몸져 눕자 모친이 생선 장사를 하면서 손자 셋을 먹여 살린다. 또 다른 친구 천봉우는 전란통에 가족을 잃어버렸고 이후 영 딴 사람이 된다. 세상 만사가 귀찮다.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며 만기의 병원에서 시간을 때운다. 만기 병원의 간호사인 홍인숙을 좋아해서 따라다닌다. 이렇게 소설 잉여인간은 친구인 세 사람, 세 남자의 시선을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어 여기에 4명의 여인이 추가됩니다. 한 명은 서만기 원장을 흠모하는 봉우의 처예요. 친구의 처인 거죠. 아내. 서만기 원장으로부터 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인 그녀입니다. 그녀는 돈을 앞세워 서 원장을 유혹하는 요부예요. 건물을 팔아버린다며 서 원장에게 항복을 강요하죠. 서만기 원장에게는 현모양처인 아내가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서 원장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동정하는 마음 따뜻한 아내죠. 그리고 형부를 좋아하는 처제 은주도 있습니다. 형부 같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아주 앙증맞은 처제예요. 또 간호사 홍인숙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 원장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사업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병원 문을 닫게 되는 위기에 처하자 새로 개업을 하라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흔쾌히 내어놓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녀는 아내의 애정과 처제의 열정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등장인물들을 움직이는 것은 잉여와 결핍이에요. 서만기 원장은 자본의 결핍 상태죠. 잉여 자본을 가진 봉우의 처가 친구 봉우의 아내가 그를 흔듭니다. 이런 서 원장이지만 그에게도 잉여 상태인 게 있어요. 바로 정서입니다. 무려 앞서 언급한 내 여인으로부터 애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서 원장의 친구 최익준은 자본도 정서도 결핍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가장이면서 가족에게 아버지로서의 정도 주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진정한 의미의 잉여 인간이랄까요? 어떤 역할,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잉여 상태의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잘 만난 친구가 있었죠. 천봉우는 아내 덕분에 자본은 잉여 상태이지만 정서는 매우 결핍 상태에 있죠. 간호사 홍인숙을 따라다니며 사랑을 갈구합니다. 돈 많은 아내에게는 애정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은 잉여를 내세워서 상대를 움직이게 하고 결핍을 메우기 위해 행동하죠. 이런 표현을 보면 왠지 조금 거부 반응이 들어요. 돈 없는 사람 앞에서 돈질을 잔뜩 하여서 돈으로 사람을 기죽게 하는 이런 못난 행태가 떠올라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고 나의 장점이나 나의 매력을 가지고 어필한다거나 나에게 좀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타인과 나누려 하는 마음, 그런 행위, 그런 정도로 또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그리 또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은 잉여를 내세워 상대를 움직이게 하고 결핍을 메우기 위해 행동하는데, 즉 잉여와 결핍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두 엔진이다.
자본과 상품은 잉여인 곳에서 결핍된 곳으로 흘러가면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생각이 드네요. 우선 첫째는 어디 자본과 상품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병률 작가님이, 그리고 이 박병률 경제학자님이 언급한 대로 자본과 상품이 잉여인 곳에서 결핍된 곳으로 흘러가는 것, 마치 물의 흐름과 같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은 쉽게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요. 그러나 어디 이것이 자본과 상품뿐이겠는가? 그분이 언급하셨던 정서라는 부분, 인간의 정서라는 부분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잉여인 곳에서 넘치는 곳에서 결핍된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잉여와 결핍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두 엔진이죠. 그것도 그렇겠거니 싶어요. 그렇지만 잉여와 결핍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두 엔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일컬었던 산업혁명 이후에 그 근대와 현대 시대 이전에도,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잉여와 결핍은 인간이 존재한 그 시점부터 인간의 관계, 사회생활을 움직이는 두 엔진이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일단 그 두 가지가 탁 제 이 눈에,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짚어보았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 만한 양보다 더 많은 양,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 초과해서 나임니지를 초과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됨으로써 이 잉여 생산물의 등장은 자본주의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자본과 노동에 투입된 이상의 것들인 잉여 가치가 생겼고 이를 축적한 사람들은 자본가로 성장했다. 여기에도 제가 딴지를 걸어보자면 이런 잉여 산물의 등장은 자본주의 성장의 원동력이 됐죠. 그렇지만 이 잉여 생산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물 교환이 시작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자본주의 따위 훨씬 이전에 고대 생활에서도 에서 물물 교환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잉여 생산물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요. 남들의 도움, 타인의 그런 노동에 의한 결과물, 그런 것들을 서로 맞바꿔야 할 그런 필요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잉여 산물이 생김으로써 그것의 필요를, 상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됐을 거고요. 이건 제가 사적으로 붙인 얘기고요.
일단은 박병류 씨의 경제학자로서의 이 잉여 인간에 대한 해설들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본론의 저자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신봉했다. 노동가치설이란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인데, 이러한 노동가치설은 17세기 전반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가 계승하고 마르크스가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자본가가 아무리 돈을 주고 기계를 사와도 이를 돌리는, 이 기계를 운영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상품은 생산되지 않는다. 자본, 토지와 함께 노동은 생산의 중요한 요소다. 이런 노동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돼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기계에 의해 대체되었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마저도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그럼 좀 더 진화한 로봇의 형태를 통해 전면 대체될 그럴 시기를 맞아 가고 있죠. 자, 이러한 현대의 상황, 우리가 직면한 그런 상황은 잠시 접어두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자본가가 아무리 돈을 주고 기계를 사오더라도 이를 돌리는 노동자가 없으면 상품은 생산되지 않고, 자본 그리고 토지와 함께 노동은 생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노동 가치설에 따른다면 노동자가 일한 시간과 강도가 같으면 물건 가격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같은 우산이라 하더라도 비가 올 때와 오지 않을 때 그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투입된 노동력은 똑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겠죠. 1년간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밀의 가격이 몇 시간 5분에 구워 만든 빵의 가격보다 싼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과거의 노동 가치설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마르크스는 그 해답을 교환에서 찾게 됩니다. 상품을 돈을 받고 판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상품을 사는 거래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상품, 돈, 상품, 이런 거래인 거죠. 이때는 상품 가치만큼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상품을 사면 됩니다. 물물 교환과 비슷한 구조예요.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먼저입니다. 돈으로 상품을 산 뒤 그 상품을 돈을 받고 다시 파는 거래가 더 많죠. 돈, 상품, 돈입니다. 처음 산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처음 투자한 돈보다 몇 푼이라도 더 남아야 물건을 팔게 됩니다. 돈, 그리고 상품, 그리고 돈 플러스 이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자본가는 초기에 자신의 돈을 들여 기계를 사면서 리스크를 떠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만큼 투자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대출자들은 돈을 빌려간 기간만큼 이자를 달라고 했어요.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떼일지 모른다는 리스크를 떠안은 대가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잉여 가치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신의 이득 부분이 쌓여서 축적되어서 잉여 가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잉여 가치가 많을수록 사회적 부는 축적됩니다. 문제는 잉여 가치가, 이 잉여로 생산된 가치가 어디에 귀속되느냐의 문제예요. 사회 전체적인 부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즉 공산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사회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귀속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얼마만큼씩 귀속되느냐,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죠. 잉여 가치가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 과도하게 쏠리면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빈부격차를 이기지 못한 노동자 계층은 결국은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바로 복지와 같은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 잉여 인간 속에서 서만기 의사의 친구인 천봉우의 아내가 있었어요. 건물주로 나왔던 그 자기 건물에 서만기 치과를 임대해준 그런 건물주였죠. 이 봉우의 아내는 잉여 가치를 가장 잘 아는 등장인물입니다. 병원 건물을 새놓아서 쇳돈 월세를 받고요. 또 병원을 전면 수리하기 위해 그 월세를 석 달치를 일시불로 줄 것을 서만기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자기의 건물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자가 나타나자 건물을 팔아서 또 막대한 수익, 잉여 가치를 남깁니다. 그녀는 사실 별다른 노동을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는 나날이 커져갑니다. 그녀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건물, 그리고 그녀의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스스로 가치를 생산해내요. 돈이 돈을 부르는 거죠. 반면 이 새집살이를 하는 서만기 원장은 궁색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궁색해집니다.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뽑기 위해 자본주, 건물주, 봉우의 아내가 건물 매각을 결정하면서 급기야 서만기 원장은 일터마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는 흔히 잉여 인간을 좀 밥값 못하는 사람, 정규 교육을 제대로 다 받았고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인에게 기대되는 그런 가치 활동, 가치의 생산 활동, 즉 자신의 월급을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쯤 비난, 반쯤 무시하는 그런 감정을 조금 담아서 잉여 인간이라고 흔히들 불러오는 것 같죠. 그런 관점에서라면 이 소설에서는 전쟁 이후에 모든 것으로부터 무기력해진
그런 서만기 원장의 친구인 최익준 씨가 잉여인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열심히 근면하게 자기와 가족, 나아가 병원에 근무하는 식솔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병원에 죽치고 와 있는 진짜 잉여인간들인 본인의 친구들까지도 물질적으로, 일부는 정신적으로 건사해냈던 그 서만기 원장조차도 어쩌면 이 건물주 천봉우의 아내가 부리는 돈의 위력 앞에서 더 큰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해서 건물을 팔아넘기는 그 건물주의 횡포 앞에서, 횡포로 인해 서만기 원장도 그 열심히 그리고 가치롭게 살아왔던 서만기 원장도 잉여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이것이 1958년도 전후의 한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1958년도 종전 이후의 모습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이 스토리에서 어느 시대가 보이시나요? 저는 현대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부자도 3대면 망한다, 그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었나. 실제로 오래전 과거, 몇백 년 전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이 건물주인 봉우의 아내는 자기 건물, 자기 자산, 부라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봉우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부와 재산이지 자신의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위한, 잉여 가치의 생산, 획득을 위한 어떤 노동 활동을 하지 않아요.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감정 노동이든 노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면 어떤 수익과 대가를 기대하고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고 하는 행동일 텐데 그런 행동은 하지 않죠. 그가 하는 행동은 간호사 홍인숙을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일뿐이에요. 자식들의 밥값도 벌지 못해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럴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채만식도 잉여 인간이지만 돈이 충분하여서, 자신의 돈은 아니지만 아내의 덕분으로 인한 재화가 충분하여서 그런 자기의 책임과 역할들은 하고 있는 그런 한량 그런 한량도
잉여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남자 셋은 다 잉여 인간이 결국엔 되고 말아요. 전후 문학이라고 해서 이 소설을 분석하고 평론한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론을 하시겠지만 미셸의 관점에서는 단지 1958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의 이 사회 재건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 안에서 되게 역동적으로 재편성되는 상황이 설정이 되었고 이 소설의 무대가 된 것일 뿐 사실은 이 소설에 흐르고 있는 이 테마와 메인 스토리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 인간사에 디테일은 변주되었을지 모르나 늘 반복되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의 한 패턴들이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소설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역시 읽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자, 1950년대 말 한국 사회는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던 시대였어요. 저자는 손창섭 씨는 최익준이라는 사람의 눈을 통해 이런 사회를 비꼬고 있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는 외국제 포장값을 그 껍데기겠죠? 를 대량으로 밀수입해서 몸에 나쁜 가짜 약을 넣어 팔아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요. 또 외국인과 거래하는 한국인들은 한몫 잡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최익준은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도둑이 들끓고 팔치는 나라가 또 있느냐고 열을 내요. 너무 열이 받아서 자신의 경제생활, 노동은 손을 놓아버리고 본인의 아들들의 밥값을 늙은 어머니가 장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시에 우리 한국의 그런 경제 상황과 사회 상황을 사회 수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소설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언급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본론은 1867년에 나왔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그리고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라는 이 두 가지 책과 함께 세계적인 3대 경제학, 설사 경제학의 그런 아주 기본이 되는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본을 기업 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시각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오래된 자본론이 금융위기 이후 다시 주목을 받았고요. 이유는 자본의 또 다른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자본이란 무엇인가 정의했던 마르크스의 시각이 지금 재연구되고 재조명되었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금융위기, 우리나라 IMF, 그리고 어쩌면 이 코로나 시기가 또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줄지 모르겠다 싶은데요. 정신없이 자본에 끌려다니다가 그런 위기를 맞았었고, 그런 상황을 맞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 좀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과거로 올라가서 자본을 기업 입장이 아닌 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자본론의 시선으로 뭔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단추의 시점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금 한번 더 세게, 더 거세게 모든 우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정도로도 부족한 것 같고요. 거대 자본주의, 극단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과도한 물질 문명 추구를 통한 생태계 파괴,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를 불러온 것 같고, 동시에 자본에 휘둘려서 자본에 좌지우지돼서 그냥 이리저리 인생에 패대기 쳐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지금의 상황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각성과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방향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또 이루어질 그런 시기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자, 소설 속의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채익준이 돈을 벌기 위해 떠나 집을 비운 사이에 그의 처는 숨을 거둬요.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채익준은 아내의 상이 끝난 것을 보고는 장승처럼 선 채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자본의 과잉과 결핍의 교환 속에서 잉여 가치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점점 빈자로 추락해 갑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만약 의료보험이 있었다면 채익준은 아내가 주사 맞을 돈을 벌기 위해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어도 되었겠죠. 복지를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복지 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라고 박병률 씨는 끝을 맺고 있고요. 동감합니다. 사회적 논쟁 예고하죠. 결국은 그 재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할까요?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는 사회의 부에게서 조금 덜어내어서 복지로 나누어야 하는 걸 테니까, 그 잉여의 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싫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이런 큰 역사적 흐름과 역사적 맥락, 그 나의 부가 결국 나의 힘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간의 사회적 구조와 모순들이 쌓여서 그로 인한
구조와 사회체제, 조금 부족한 사회체제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내가 쌓아 올린 나의 힘만으로 쌓아 올린 부일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좀 환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좀 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변화시켜 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나의 안녕과 나의 안전, 내 사업의 번창도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들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자발적 양보, 자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길 바래 보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 사회 복지국가에서도 이런 단계를 다 거쳐갔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통큰 결단과 그런 베푼 마음이,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요소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비 오는 밤에 너무 폭우가 쏟아져서 조금 무섭기까지 한 그런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고요. 오늘 하루도 비 많이 내리겠지만 화이팅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